지금 거울 앞에 서서 입을 벌려본 적 있어? 위쪽 앞니 옆에 있는 그 송곳니 한번 혀로 만져봐. 뾰족하긴 한데 뭔가 좀 어설프지 않아? 진짜 송곳니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아. 그런데 그 작은 이빨 하나가 700만 년에 걸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걸 알아? 침팬지의 입을 벌려보면 완전히 다른 걸 보게 돼. 특히 수컷 침팬지는 단검처럼 길게 자란 송곳니를 갖고 있어. 그런데 인간 남성과 여성의 송곳니는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해. 왜 우리 조상의 몸에서 이 무기가 사라졌을까? 언제 사라졌을까? 그리고 이게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지금 너의 얼굴에서 매일 보고 있는 것에 대해 뭘 말해주고 있을까? 오랫동안 우리는 이걸 식습관 문제라고 생각했다. 논리적으로 보였거든. 인류가 더 부드러운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불을 사용해서 조리를 시작했고, 그래서 날카로운 송곳니가 필요 없어졌다는 거야. 마치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손목시계가 점점 작아진 것처럼 용도가 줄어들면 기관도 줄어든다는 단순하고 깔끔한 설명이었어.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왔고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렇게 설명됐어. 그런데 화석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본 연구자들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송곳니가 작아진 시점은 인류가 익힌 음식을 먹기 시작한 시점보다 수백만 년 앞서 있었어. 다시 말해서 식단이 바뀌기 한참 전에 이미 이빨이 작아지고 있었다는 거야. 음식 때문이라는 설명은 시간 순서가 안 맞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야 했다. 그렇다면 진짜 단서는 어디 있었을까? 스탠퍼드 대학교의 고인류학자 오웬 러브조이 교수가 일찍이 2000년대 초반부터 주목한 게 있어. 영장류 사회에서 송곳니의 크기는 거의 항상 한 가지와 정확히 비례한다는 거야. 바로 수컷들 사이의 경쟁 강도야. 수컷들이 짝짓기 기회를 놓고 서로 격렬하게 싸우는 종일수록 수컷의 송곳니는 더 크고 더 날카로워. 고릴라를 봐, 침팬지를 봐, 개코 원숭이를 봐. 패턴이 거의 예외 없이 반복돼. 이게 의미하는 바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 송곳니는 사냥용 무기가 아니었어. 같은 종, 같은 성별, 같은 무리 안에서 서로를 향한 무기였다는 거야. 그러면 인간의 작은 송곳니가 말해주는 건 뭘까? 식단이 아니라 우리 수컷들이 서로를 덜 죽이게 됐다는 거야. 이 패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 대부분의 영장류종에서 수컷과 암컷의 송곳니 크기 차이는 상당히 크다. 침팬지 수컷의 송곳니는 암컷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더 길고 두꺼워. 이걸 학계에서는 성적 이형성이라고 불러. 암컷과 수컷이 같은 종인데도 신체적으로 뚜렷하게 다르게 생겼다는 뜻이야. 그런데 인간에서는 이 성적 이형성이 송곳니에서 거의 사라졌어. 남성과 여성의 송곳니 크기 차이는 통계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야. 이건 단순히 송곳니가 작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수컷의 송곳니만 특별히 작아졌다는 이야기야. 만약 식단이 원인이었다면 남녀 모두 똑같이 영향을 받았어야 해. 그런데 변화는 압도적으로 수컷 쪽에서 일어났어. 이건 음식이 아니라 사회적 행동의 변화를 가리키는 신호야. 화석이 직접 말하지는 않아. 하지만 화석의 모양이 말해주는 패턴은 무시하기 어려울 만큼 일관적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 결정적인 변수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고인류학자 밀퍼드 월포프와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한 가설이 있어. 인류 조상이 약 200만 년 전부터 던지는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처음에는 단순한 돌멩이였을 거고 나중에는 날카롭게 다듬은 투창이 됐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던지는 무기는 신체적 힘의 차이를 극적으로 줄여버리거든. 생각해봐. 송곳니로 싸우는 세계에서는 몸집이 크고 송곳니가 큰 수컷이 거의 항상 이겨. 1대1 격투에서 신체적 우위는 절대적이야. 그런데 누구나 돌을 던질 수 있는 세계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몸이 작아도, 송곳니가 작아도 정확하게 던지는 능력만 있으면 몸집 큰 수컷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어. 무기가 등장하는 순간 신체적 힘이라는 변수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해. 이건 마치 체스판에 갑자기 폭탄 하나가 추가된 것과 비슷해. 갑자기 모든 말의 가치가 재조정되는 거야. 이 발견은 한동안 학계에서 충분히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았어. 20세기 중반의 고인류학은 인류 진화 이야기를 거의 전적으로 사냥하는 남성의 관점에서 서술했어. 큰 뇌, 도구 제작, 직립보행, 모든 게 사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으로 설명됐지. 그 틀 안에서 수컷들이 서로 덜 싸우게 됐다는 이야기는 그다지 매력적인 서사가 아니었어. 영웅적인 사냥꾼 이야기가 훨씬 더 팔기 좋았거든. 그래서 송곳니 축소에 대한 데이터는 수십 년 동안 존재했지만 그것을 남성 간 폭력 감소라는 사회적 가설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는 비교적 늦게 시작됐어. 2016년에 들어서야 미국 유타 대학교의 고생물학자 데이비드 카리어가 발표한 논문에서 이 연결고리를 본격적으로 정리했고
그제서야 더 많은 연구자들이 이 가설에 무게를 싣기 시작했어. 어떤 이야기가 먼저 전해지고 어떤 이야기가 뒤늦게 주목받는지는 그 자체로 우리가 인류를 어떻게 상상하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야. 네 얼굴에 새겨진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지금 네가 가진 그 작은 송곳니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야. 그건 협력이 경쟁을 이긴 순간의 화석이야. 던지는 무기가 등장하면서 가장 힘센 수컷이 항상 이기는 사회에서 누구나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회로 바뀌었어. 그리고 그 변화는 폭력의 비용을 너무 높게 만들어서 결국 큰 송곳니를 가진 개체가 더 이상 진화적으로 유리하지 않게 됐어. 너의 몸은 이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 살아있는 문서야. 매번 거울을 보고 웃을 때마다 너는 700만 년 전 시작된 사회적 평화 협상의 결과물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무기가 등장하지 않았던 다른 영장류 종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송곳니로 서열을 정하고 있을까? 동물의 세계에서 이 이야기는 더 재밌어진다. 개코 원숭이 수컷의 송곳니는 표범의 송곳니에 맞먹을 정도로 발달해 있어. 케냐의 암보셀리 국립공원에서 수십 년간 개코 원숭이 무리를 관찰한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영장류학자 진 알트만 교수의 연구팀에 따르면 우두머리 수컷의 지위는 자주 폭력적인 결투를 통해 결정되고 송곳니의 크기가 그 결과를 거의 결정적으로 좌우한다고 해. 이 사회에는 던지는 무기가 없어. 그래서 신체적 우위가 여전히 모든 걸 지배해. 흥미롭게도 보노보는 정반대의 길을 갔어. 보노보는 침팬지와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수컷 간 경쟁이 훨씬 덜 폭력적이야. 그리고 보노보 수컷의 송곳니는 침팬지보다 확실히 덜 발달해 있어. 무기가 없는데도 사회적 구조 자체가 폭력성을 낮추면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인간의 경우와 정확히 같은 메커니즘은 아니지만 사회적 평화와 신체적 무기의 축소가 함께 간다는 패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 자연은 같은 답을 여러 번 발견했다.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신호야. 이쯤에서 회의적인 목소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잠깐, 이게 너무 깔끔한 이야기 아니야? 던지는 무기 하나로 인류 전체의 사회 구조가 바뀌었다고 설명하는 건 지나친 단순화 아닐까? 타당한 의문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들도 이게 유일한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아. 사회적 협력의 증가, 일부 일처에 가까운 짝짓기 구조의 출현, 집단 내 평판과 사회적 처벌의 발달, 이 모든 게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던지는 무기는 그 변화를 촉발하거나 가속화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제시되는 거지 단독 범인으로 지목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화석 기록만으로 완벽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사실 불가능해. 우리는 정확히 언제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졌는지 볼 수 없어. 우리가 가진 건 패턴이야. 시간에 따른 변화와 그 변화가 다른 변화들과 겹치는 방식. 과학은 여기서 확신이 아니라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 그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더 신뢰할 만해. 이제 이 이야기가 가리키는 더 큰 질문으로 가보자. 만약 우리의 작은 송곳니가 정말로 폭력 감소의 흔적이라면 그건 인류 역사에서 정말 이상한 사실 하나를 드러내. 우리는 보통 인간을 지구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종으로 묘사하잖아. 전쟁, 학살, 잔혹한 역사. 그런데 동시에 우리 신체는 영장류 중에서 동족에게 가장 덜 위협적인 무기를 갖고 태어나는 종이라는 거야. 이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무기를 발명할 줄 아는 동시에 타고난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은 유일한 영장류일지도 몰라. 폭력의 도구는 우리 손 밖으로 옮겨졌고 우리 몸 안에서는 오히려 평화의 신호가 자리 잡았어. 인류는 가장 위험한 도구를 만들 줄 알면서도 가장 덜 위험한 턱을 가진 종으로 진화했다.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도구가 우리 몸을 직접 재설계했다는 증거인지 그 답은 아직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아. 이건 단순히 고인류학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거의 모든 인간 사회에서 신체적 힘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아니야. 권력은 협상, 평판, 제도, 정보를 통해 분배돼. 이건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존재가 됐다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야. 그보다는 누구나 위협이 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게 되면서 가장 힘센 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게 됐다는 더 차갑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야. 생각해보면 이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야. 핵무기가 등장한 이후 강대국 간의 직접적인 전면전이 급격히 줄어든 것도 어떤 면에서는 같은 논리의 메아리야. 압도적인 파괴력을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면 역설적으로 그 힘을 직접 쓰는 빈도는 줄어든다는 거야. 송곳니에서 핵무기까지 같은 수학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다시 거울 앞으로 돌아가자. 네 송곳니를 다시 한번 만져봐. 그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이빨은
700만 년에 걸친 협상의 결과물이야. 더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협상할 필요가 없어진 결과물이야. 누군가 돌멩이 하나를 처음으로 정확하게 던졌던 그 순간부터 인류의 얼굴은 서서히 덜 위험한 방향으로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어. 우리는 종종 인간을 정의할 때 우리가 만든 것들을 본다. 도구, 언어, 도시, 무기. 그런데 어쩌면 인간을 가장 정직하게 정의하는 건 우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버린 것일지도 몰라. 네 얼굴은 너의 조상들이 마침내 무기를 내려놓기로 한 순간을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너에게 보여주고 있어.